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모였는데요. 얘기할 것은, 검찰개혁. 일부에서는 스폰서 검사다, 떡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모였습니다. 우리들이, 차기 정권에서도 항상 이슈가 되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주제,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을 좀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신 한명숙 사건을 제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해왔는데,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로 기소가 돼서 다 무죄가 나온 거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다 이제 무죄, 1심 무죄, 1심 무죄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뭐였냐? 뇌물수수, 곽영욱한테 뇌물수수 나오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기소를 하기 전에 조선일보에서 2주 전에 한명숙에 관한 뇌물수수 보도가 나왔어요. 이걸 보시면은. 그리고 불법 자금 수사도 보면은 기소도 하기 전에 동아일보에서 먼저 기사가 떴고, 이런 걸 보면은 문제점이 뭐냐면 검찰에서 기소를 하기 전에 먼저 혐의 사실을 언론에 흘린다는 거죠. 흘리게 되면은 지금 아직 재판도 안 된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유죄 심증을 받게 되고, 또 정치인한테는 도덕적으로 크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한명숙 사건을 보더라도 어떻게 기소를 하기 전에 언론이 먼저 알고 이런 거를 인면에 보도를 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배를 하고 있지만, 벌써 언론에 흘리는 순간 벌써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친형탈을 입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두고 조금 정치인을 죽이기 위해서 수사권이 좀 이렇게 남용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요거에 대해서 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보도나 이런 거에서. 한명숙 대표도 있었지만, 최근에 박지원 대표님 같은 경우도 뇌물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문자나 이런 것도 언론에 이미 사전에 다 흘러나갔고, 근데 정정보도나 후에 후속 기사가 나온 건 그 당시에 비행기 타고 있어서 문자를 보낼 수도 받을 수도 없었다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런 식으로 약간 검찰이 정치 검찰이고 떡검이라고 하는 이유가, 현재 정권, MB 정권에 반대에 있는 민주당 또는 통진당, 이런 반대 세력, 그러니까 정적 세력들을 견제하고 숙청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그렇게 한다는 게 지금까지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언론하고 이 검찰하고 가장 부적절한 관계가 분명히 드러난 게, 다들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때가 가장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크게 부각이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 하면은 인터넷에서는 부적절하게 가령 시계 스캔들 같은 논두렁에 피아지 시계를 버렸느니 말았느니 그런 거를 언론에서 흘리게 되고, 또 그걸 또 사실인 또 검찰은 또 받아서 보도하는, 아니면 양 관계가 먼저 검찰에서 발표를 하고 그것을 좀 부풀려서 언론이 보도하는 행태가 계속 공견하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강수론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것과 같다고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이렇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노무현 얘기를 말씀을 잘 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를 하기 위해서, 물론 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의심은 그렇게 됩니다.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쪽에 돈을 이제 지급을 했다, 이제 이런 진술이 나오는데, 그 진술을 수사하기 위해서 박연차 토강실업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언급을 했다는 것이지. 예. 그래서 뭔가 본인들이 얻고 싶어하는 그 진술을 이제 그걸 통해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얻고, 그 진술이 나왔을 경우에 이것을 바로 언론에 흘려서 마치 전직 대통령이 기업 총수로부터 돈을 비자금을 많이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마치 유죄, 무슨 범죄인 것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참사가 거기서 비롯되지 않았나. 네.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변호사님이 준비하신 자료에도 정현주 KBS 에임 관련해서 이야기도 있지만은,
대법원까지 이제 가게 되면 시간이 뭐 짧게 가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뭐 길게는 몇 년 이상 내다보고 하는 건데 그동안은 결과적에 그 죄는 기억을 하지만은 결과적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하더라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무죄라는 그 결과보다는 이미 쭉 그 긴 세월에 걸쳐서 진행되어 오면서 그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정치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좀 도덕성을 그렇지. 요구하는 그런 그렇지. 분들은 뭐 한간의 이야기에서 뭐 사법살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말씀을 잘하셨어요. 여기 한명숙 수사도 보면 수사가 09년 그 12월에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돼서 1심 판결이 2010년 4월 달에 나오고 항소심이 12년. 그러니까 근 3년 동안 지금 수사가 진행된 거거든요. 이 진행되는 동안은 계속 언론에서는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고 있고 그래서 마치 한명숙 그 전 총리가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는 언론에는 뭐 몇 번 안 나오죠. 하루 이틀 단신 처리. 무죄 판결 나오고 뭐 그 검찰청 앞에서 꽃 하나 받고 뭐 이런 것만 나오는 거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뭔가 도덕적인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검찰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금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노무현 NL 발언 가지고 김정은과 독대를 했느니 뭐 대화록이 있느니 뭐 이런 얘기를 요즘에 언론에 이제 이슈화 돼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게 검찰하고 똑같다라고 보거든요. 검찰이 삼권 분립에 의한 독립성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지금 이게 NLL 같은 경우도 증거가 없음에도 정치 논리에 의해서 이슈화를 시키고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죠. 박근혜. 걔네 당이 이익이 되니까 이걸 자꾸 이슈화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우리 검찰이 과연 중립을 지키고 그 법의 이치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해 가느냐. 국민들은 전혀 그렇다고 안 보거든요.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권력 조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대다수의 국민들도 이에 동조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문제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수사권이 원래는 이제 범죄인을 잡는 데 있어 수사권을 국민들이 이제 부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남용이 됐을 경우에 칼이 정치인을 향했을 때 그 피해가 얼마나 심대한가, 그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또 문제는 그렇게 수사를 해서 무죄가 나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검찰의 그 수사진들도 어느 정도의 뭐 책임을 진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오히려 보면 그렇게 수사한 사람들이 승진하는 케이스가 좀 있다는 것이죠. 좀 국민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을 텐데, 가령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PD수첩 PD수첩 사건이 요거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2008년에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그해 2008년 6월달에 미국 쇠고기 문제에 관해서 한참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을 때 PD수첩에서 소고기 문제를 다룬 적이 있어요. 뭘 다루냐면은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 시기상조다. 이러한 내용의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정부에서 이것을 보고 정부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서 기소가 된 적이 있어요. 3년 3개월 동안 재판을 거쳐서 1, 2, 3심 모두 무죄가 나왔어요. 다 무죄가 나왔다. 근데 중요한 건 수사진이 당시에 수사진이 어떻게 변경이 됐느냐 보면, 당시 그 수사에서 검사장이었던 분은 검찰총장으로 여기서 지명이 되는 그런 문제가 그런 게 생겼고, 그 다음 수사 실무자도 차장검사도 검사장으로 한 단계 승진이 되는 그런 이거 지금 상황이 됐어요. 반대로 어떤 검사는 부장검사는 그거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 이거는 명예훼손이 안 된다, 이런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됐냐, 상층부와 갈등을 빚어서 사표를
제출했고 총장이 수리를 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기소를 하는 사람들은 승진이 되고 불기소 의견을 낸 사람은 사표를 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죄가 나서 불기소 의견이 맞았을 수 있단 말이죠. 기소를 안 하는 게. 그런데 결국에 나머지 기소하는 사람들이 승진이 되고 오히려 반대의 어떤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이런 걸 보고 어떻게 더 정치적이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거랑 비슷한 사건이 전에 이제 그 박은정 검사 같은 사건이 그 나경원 당시 이제 관련해서 그 일반인이 그 온라인상에서 비판한 걸 가지고 이제 기소를 하려고 하는데 기소청탁 사건으로 인해서 관련 이제 그 남편이었던 판사가 박은정 검사한테 이쪽으로 지법으로 기소를 해라. 기소를 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처리할 것이다. 라는 논란이 있었다가 결국에는 그 진이가 했다 안 했다 막 서로 가다가 박은정 검사가 양심선언을 하고 말 그대로 검사 내에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한 거고 그게 맞는 행동이었고 양심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검사 조직 내에서 그런 자기들만의 특권의식들 이런 것들이 가는 그런가 비슷한 유사한 케이스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 검사, 이 법조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뭐 떡검이니, 뭐 지금도 이야기하는 분이 뭐 그랜저 검사니, 스폰서 검사니, 원래 가장 이렇게 깨끗하고 가장 그 자기가 이제 객관적으로 그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검사들이 너무 많이 항상 이야기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부분도 검사가 대통령보다 힘이 세나요? 아니 궁금해서요. 네. 저도 궁금한 게 검사 월급은 도대체 얼마인가요? 월급 월급이 적어서 그런가요?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 좀 더 하는 거죠. 월급 안 많아요. 안 많아서 뭐 다른 게 나오나? 제가 그 얘기 듣기로는 출근할 때 차는 그 소형차 타고 가고 퇴근해서는 외제차 몰고 다닌다는데 사실인가요? 글쎄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검찰청에서 외제차는 못 봤어요. 어디서 세웠는지 출근할 때도 소형차 타고 출근하니까요. 밖에다 세웠나? 은근 주차장. 그러진 않은 것 같고 이제 뭐 우리가 사실 얘기하는 거는 뭐 검사를 뭐 매도하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는 검사들도 다 소명의식 갖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정말 올바른 판단하고 양심적이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일부, 그죠? 특히나 이제 그 수뇌부에서 약간 그 국민들하고 상시가 반하는 그런 이제 수사가 나왔을 경우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는 거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미네르바 사건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인터넷에 그 나오신 분이 경제에 대한 의견을 뭐 쓸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그게 인터넷에 실명제가 뭐 비실명제로 해야 될 거냐, 그거는 요번에 헌재에서 실명으로 하지 않더라도 된다 뭐 이런 이제 뭐 결정이 나왔습니다만, 이혼 사건도 보면은 미네르바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경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이것을 허위 유포로 기소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과연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까지 뭐 허위 사실 유포로 해서 기소를 한다 그러면 누가 인터넷에 글을 올릴 수 있겠느냐? 무서워서 이거 뭐 글을 쓰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변호사님이 그 제시한 세 가지 사건이 다 정치적으로 다 민감한 사건들 아니었나요? 그렇죠. 뭐 필수처분, 뭐 쇠고기 문제야. 시작하자마자 이제 그렇던 그 대통령 임기 시작하자마자 그 부분도 KBS 그 정윤주 사장도 바로 그 앞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장인데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임령으로 기소가 되면서 이제 교체가 됐던 부분도 있고, 이 미네르바 사건도 뭐였죠? 경제의견이 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이제 예측하고 가이드나 이런 거를 이제 인터넷 블로그, 자신만의 블로그에 썼는데 그게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좀 민감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MB 정권과 관련이 있어요.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 경찰이 임기 그 정치권에서 크게 휘두르지 않나. 뭐 방금 이야기했던 것좀 중원부원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사에 가담했던 사람이 승진을 하게 되고, 예. 조금 그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경찰 쪽에서도 이 학벌이라든지 이런 지원 학연이 크게 작용을 하나요? 아, 있죠. 경찰대 출신들은 진급이 더 잘- 아니 검찰 쪽에서요. 아, 검찰이죠? 네. 뭐 서울대 출신을 뭐 끌어준다느니. 제가 그 알기로 이 세 사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충남대 출신인데 김홍일 검사 중수부장 하셨죠? 그렇죠. 예. 예. 김홍일 그 충남대 출신으로서 그 자리까지 높은 고위직까지 간 거는 쉽지 않고 예. 이례적인 부분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이 당시 이쪽 사건하고 좀 연관성이 있었나요? 셋 중에 하나 사건 중에? 네. 아, 그분이 이거하고 뭐 관련된 거는 모르겠는데요. 네. 요 권력자들하고 어떤 검찰하고 어떤 그런 상호 어떤 이렇게 소통하는 거, 물론 그런 뭐 한라인을 통해서 그 기관하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어떤 사익적으로 이용이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민내로 말하 지금 뭐 그 정봉주, 저는 정봉주가 이번에 가석방에 굉장히 지금 불허가 되는 그런 지금 뉴스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거랑 좀 일맥상통한 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뭐 앞두고 있고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이런 시점에서 만약에 정봉주가 가석방돼서 나온다 그러면은 그 추종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어떤 세력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 진보 진영에서 새로운 형성이 돼서 새 가지가 더 불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서는 좀 나가야겠다 하는 것도 충분히 이런 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봉주 의원 사건 이제 구속된 사건 같은 경우는 지난 얼마 전에 이제 도울 선생님이 말하기를 MB 정권의 최대 수혜자는 정봉주다. 이제 발언을 하셨는데 역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다. 네, 정봉주 사건의 이제 실체적인 진실은 모든 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이 다 포함된 사건인 것 같아요. 단순히 정봉주 의원이 한 게 아니고 왜냐면 이게 지난 17대 대선 때 BBK라는 그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그 엄청난 그 논란이 되었던 BBK 사건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던 거예요.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반대파에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현직 그 당시 정치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그리고 그 정당한 의혹 제기였는데 단 하나가 뭐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이죠. 허위사실 유포라는 측면으로 혐의를 해서 구속수감이 되었는데 정치인이 하는 발언들 또는 이런 공격성 발언, 정치적 공략이고 할지라도 특정한 이런 증거들, 수집했던 증거들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들이 한 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거나 이런 걸로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고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에서 해서 증거로 채택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면 그게 맞는 사실이다라고 했던 게 있었고요. 그런 걸 모든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아서 당신이 제출하고 당신이 믿었던 증거들은 전부 다 거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해서 이제 구속수감을 했는데 수감되는 과정에서도 그 많은 1, 2, 3차 대법원까지 가는 판례 중에서도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MB 정권에 대해서 이제 정권에 대한 연장,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정권이 계속될 수 없다는 풍토, 그러니까 야권의 강세가 예측이 되니까 그 지금 현재 후보로 나와 있는 박근혜 측에 대한 박근혜 측과 통해서 이제 정권 연장이라는 걸 봤을 때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는 출소가 되면 이번에 가석방 무산됐지만 출소가 안 되면 만기 출소가 12월이거든요. 대선이 끝난 이후에 크리스마스쯤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대법원이 갑자기 대법원장을 교체까지 하면서 대법원 심리를 열어서 구속수감까지 했던 것, 그 시기상의 정황, 그리고 이번에 10월 15일 날 이제 법무부에서 발표해서 가석방 심사가 부결이 되었는데 내놓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은진수나 이런 권력형 비리, 뇌물수수나 정확하게 법이 나와 있는 것들, 그런 정치인들은 수감률, 가석방 모범수가 되고 그 수감률 70% 이상 됐다고 해서 다 끄집어냈는데 측근들은. 근데 정봉주는 하물며 정치인들은 그동안 받아왔던 혜택들, 선례들이 70% 정도가 되면 가석방이 다 됐었거든요. 일반 범죄자들은 80, 90% 채워야겠지만 그럼에도 그
재발 방지에 위험이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또 사유에서 그렇고 나오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렇죠. 네, 반성의 기미가 없다. 것들이 이것은 그 가석방의 그 요건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재량으로 가석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뭐냐면 초범인 경우에는 거의 예, 가출을 해줍니다. 그렇죠. 예, 한 70% 이상 형기가 되면 네. 특별히 문제를 그 교도소 안에서 치지 않는 이상은 저는 해줘요. 정봉주는 초범인가요? 초범이고 예. 모범수도 됐고 예. 그리고 이 예를 들어 가석방위원회가 법무부에서 물론 상신이 돼서 결정을 예. 하지만 그 이전에 가석방 대상자를 1차적으로 선별하는 기간은 현재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에서 그 내부 규정에 의해서 또 올리는 건데 그럼 어느 정도 검증은 되어서 올라간 걸 그렇죠. 또 그동안의 선례에 비춰 정치인들은 빨리빨리 끝내줬거든요. 그리고 BBK 사건 때 언론은 똑같은 이유를 제기한 엄청난 국민들과 그 나머지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은 박근혜를 포함해서 뭐 한명수 총리도 그랬었고요. 전부 다 무혐의로 되고 기소유예 시켜버리고 처리를 안 했는데 정봉주 같은 경우는 나꼼수라는 이런 미디어에서 떠들고 계속 비판을 하고 BBK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아무래도 그런 정치적인 압박, 그러니까 정적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권력형 그 수감도 있지만 정적의 제거에 대한 목적도 있었지만 그 언론에서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이게 계속 떠들고 나꼼수나 이런 대한 미디어를 통해 얘기가 돼서 이슈가 되는 걸 막기 위한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도 억압을 했다. 그리고 두 가지 측면이 굉장히 강한 거죠. 어차피 그 최종 결정은 법무부에서 하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법무부에서 이제 그렇죠.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런 면에서 좀 이것도 하나의 꼼수 일종의 꼼수가 그렇죠. 아닐까 네. 싶어요. 좀 그 담대하게 통 크게 너 나가서 한번 해봐라. 할 때면 해봐라. 이렇게 좀 대통령이나 어떤 좀 권력자가 좀 아량을 좀 베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수감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고생 많이 네. 했잖아요. 네가 할 때만 한번 해봐라.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갖고 뭐 반성에 뭐 기미가 없다. 이거 아주 어떻게 하는 게 반성하는 거죠? 어떻게 뭐 매일매일 반성을 써야 되나? 무릎 꿇고만. 손 들고 있어야 되나? 그런 건 아니죠. 그걸 반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그거는- 그거죠. 대선 때까지 조용히 있을래 말래. 예? 조용히 있을 거면 내보내주고 아니면 잡아놓겠다는 거죠.